점포 구조조정 되고 나면은 직원 구조조정이 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업부 분할 매각하고 청산하게 되는데 결국은 직원이랑 여기 관련된 사람들만 손실 보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홈플러스 애고된 기업회생, 애고되지 않은 신용평가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한다는 뉴스는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부채가 9조 원에 달하는 회사가 망했다는데 손해본다는 금융기관이 없다는 거,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통상 기업 망했다는 뉴스 나오면은 어느 은행이 얼마 물렸다, 어느 은행이 얼마 물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이 쏙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투자해서 위험하다고 손실볼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ABSTB, 전단체라고도 하고요,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한 개인들 6천억이 손해볼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직원들은 물론이고요,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사람들, 입점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거 가만 보면 싹 다 개인들이거든요. 왜 9조 원짜리 회사가 망했는데 금융기관은 손실을 안 보고 개인들만 손해볼 위기에 처한 건지,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MBK 입장에서는 기업회생이 나쁘지 않습니다. MBK는 사모펀드라서 사모펀드는 투자 수익을 최우선하거든요. 투자 수익만 따진다면은 지금 홈플러스가 장사를 계속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과 지금 망했다 이러고 회사를 엎어버려가지고 청산했을 때 이거의 두 개의 가치를 비교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시장 가치가 높아지려면 어려운 관문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마트랑 롯데마트랑 싸우는 거를 넘어가지고 쿠팡이랑 네이버랑 싸워서 이겨보겠다는 건데, 사실 MBK 입장에서 10년 동안 해봤잖아요. 10년 동안 마트 운영해봤는데 어렵다, 텄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시장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해서 청산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기업회생은 MBK 입장에서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 평가 하향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결국 이번 MBK도 신용등급 하락의 트리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기업회생 신청했다고 하니까 신평사 입장에서도 신용등급을 미리 떨어뜨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던 거 이해합니다. 시장 충격 안 주려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한 등급씩 내려온 것도 알아요.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작년 2월에 재무제표는 사실 마침표를 이미 찍었던 거거든요. 자본 확충 없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이미 작년 2월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애고됐어야 하는 신용등급이 늦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6천억 투자했다가 물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ABSTB가 뭔지 간략히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거래 채권이냐 금융채권이냐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의 출발은 홈플러스의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물품을 납품으로 시작합니다. 홈플러스의 물건을 납품했는데요. 물건을 납품했으니까 홈플러스가 당연히 현금을 줘야 됩니다. 현금을 줘야 되는데 이 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카드를 결제합니다. 근데 홈플러스 같은 법인들은 카드 한도를 받고 카드를 긁은 다음에 석 달 뒤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까지는 또 정상 상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카드사가 자산을 유동화합니다. 어떤 자산을 유동화하냐면은 홈플러스가 석 달 있다가 주기로 했다는 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SPC를 설립하는 겁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럼 이 특수목적법인은 말 그대로 목적법인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럼 이 돈을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거, 이게 ABSTB가 되는 거예요. SPC가 홈플러스로부터 석 달 있다 받을 돈이 있다는 거를 확인하고 증권사가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현금은 개인 투자자 돈이 SPC를 거쳐서 카드사를 거쳐서 납품업자에게 지급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상거래 채무냐 금융채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복잡합니다. 실체냐 형식이냐 영미법 대륙법 얘기가 나오는데요. 상거래라는 거는 납품업자가 물건을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상거래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게 상거래 과정이냐 아니냐를 논쟁하면 어려워지는 게, 만약에 홈플러스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서 대출 목적에다가 납품업자에게 대금 지급 목적 이렇게 적으면은 이건 금융채무인가요? 상거래 채무인가요? 이게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납품업자에게 돈을 주는 것만 상거래로 보고 있는데 납품업자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거래는 금융채무로 보는 견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채권부도 자체가 슬픈 일이죠. 채권부도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슬픈 일인데, 사실 금융시장에서 보면은 채권부도 자체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단 이게 적절한 금리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던 건가에 대한 부분이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를 받았던 것 같아요. A3라는 거에 대해 받은 것 같은데, 과연 이 신용등급을 시장에 믿고 있었던 거냐는 거죠. 개인들에게만 이 신용등급을
돼가지고 금리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향에 늦었다는 저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단체에 투자, ABSTB에 투자한 개인들은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한 5, 6%, 6.8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이 정도 금리를 받기로 했는데 다른 금리는 어떠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보면은 가장 이해 안 가는 점은 물론 여기서 피해 보신 직원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가장 이해 안 가시겠지만은 자산 9조 원 규모가 부도가 났는데 피해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메리츠금융그룹 같은 경우에 1조 원대 물려 있다고 하는데 담보 다 잡고 있어가지고 문제 없다고 하고요. 은행들은 익스포저 뭐 다 합쳐가지고 1,000억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심지어 다들 자기네들은 채권에서 문제 없대요. 다들. 근데 개인들만 6천억 손실 보고 납품한 사람 손실 본다는 거 사실 요 뉴스 한번 볼게요. 이게 작년 3월달 뉴스인데요. 메리츠 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돈을 빌려주면서 10% 안팎의 금리를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트리플 물론 기간 만기가 달라요. 만기가 길기 때문에 3년짜리이기 때문에 10%를 지급했지만 이들은 담보를 들고 있었잖아요. 담보를 들고 있었다는 건데 전 사실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뉴스에 보면은 메리츠금융그룹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동산에 편중됐던 사업 구조를 다각화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 담보 잡고 있다는 얘기 보면 그냥 사업 구조 다각화가 아니라 부동산 다각화를 했던 것 같아요. 만기가 길다고는 하지만 담보대출 금리가 10%인데 이번 개인들은 신용대출 금리가 5, 6%였다라는 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10% 이자 받기로 한 사람은 원금 다 회수가 가능한데 5, 6% 금리 받기로 했던 사람은 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는 자기네들은 대출을 안 내주는 상황. 쉽게 말해서 이 메리츠도 다른 데서 대출을 안 내줘서 메리츠에 갔다고 하거든요. 대출 안 내주는 상황에서 개인들에게는 A3라는 안전해 보이는 등급을 안내해서 5, 6% 금리에 조달을 주선해 주는 게 정상인가.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번 거래로 수수료를 그냥 받은 거예요. 수수료를 받고 어차피 자기네들은 위험이 없잖아요. 위험은 개인들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용등급 받아오는 대로 진행해주면은 과거 영화 빅쇼스에 나왔던 서브프라임 사건이랑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손실은 누가 보는 거냐는 측면에서 메리츠 그래 많이 물려가지고 1조, 은행 2천억, 개인 6천억 잡아도 이 금액이 2조 원가량밖에 안 됩니다. 금융기관은 담보 잡거나 대출 안 해주면서 잘 모르는 개인들에게만 낮은 금리로 자금 중개해주고. 근데 사실 여기서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자금 시장이 특이한 게 개인 투자자들은 금리를 높게 제시하면 높게 제시할수록 불안하고 낮게 제시할수록 안전하게 느낍니다. 네임밸류 대비 금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실질적 위험보다는 이름 들어본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홈플러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오시다가 홈플러스 매장 보신 적 있나요? 거기 장사하고 있죠? 거기 망할 것 같나요? 안 망합니다. 이거 3개월밖에 안 되는 단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 쭉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개월 단위로 계속 발행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3개월짜리지만은 이 채권은 지난 몇 년간 계속 발행되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기에는 어차피 차환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였던 겁니다. 자, 8.5조라는데 손실 보는 사람들이 2조밖에 없으니까 과연 부채가 어디가 있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홈플러스 재무제표인데요. 자, 매입 채무 및 기타 지급 채무가 1조 4천억 정도 되니까 이건 상거래 채권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비유동 금융부채가 1조 1천억 원 있는 게 메리츠로 보여집니다. 자, 남은 건 특이한 거는 비유동 리스부채인데요. 이게 비유동 리스부채라는 거는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거래 채무는 갖겠다고 하고 메리츠는 담보 잡고 있는 부동산으로 회수하겠다고 하고 결국 사용권 자산이 메리츠가 경매에 붙이게 되면 한 번에 넘어갈 텐데요. 이거를 매각해서 정리하면은 사실 이 ABSTB도 결국 상거래 채무니까 자본보다는 변제 우선순위에 앞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부에 갇혀 있는 부동산 가격대로 팔 수 있느냐, 비싸게 파느냐, 싸게 파느냐, 요 세 가지로 잡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홈플러스 상태는 장부가에 잡혀 있는 가격으로 빨리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영업하면서 손실이 났잖아요. 영업 손실이 나고 금융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ABSTB 들고 계신 분들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MBK가 이런 거를 의도한 것 같은데요. 결국 부동산을 잘만 팔아 정리하면은 손해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부동산 정리를 시작하게 되면은 잘 되는 점포가 먼저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점포 구조조정 되고 나면은 직원 구조조정이 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업부 분할 매각하고 청산하게 되는데 결국은 직원이랑 여기 관련된 사람들만 손실 보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MBK는 지금부터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신경 쓰는 거는 LP와 금융사와의 관계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하고 부도가 나도
금융사에 아무런 손실을 안 입힌다면, 물론 이번에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끼친 게 다음 M&A에 영향 주겠지만은 결국은 MBK 입장에서는 금융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내부 정황 잘 몰라도 이마트랑 롯데도 어려워서 자산 매각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지금 기업 회생을 한다면은 이 직원분들이 고생한 것도 나중에 가면은 MBK가 잘못한 것보다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 걸로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손실은 직원과 임차상인들만 왕창 볼 것 같은데요. 생각해볼 문제는 사모펀드를 나쁘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펀드의 탐욕스러운 자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돈은 우리들 돈이에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나머지 금융기관들도 다 우리가 맡긴 돈이니까 이게 우리를 얽어매는 거고요. 홈플러스가 MBK 망가뜨린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최저가 하면서 인터넷 쇼핑하고 가격 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씁쓸하긴 하지만은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가 좋아진 듯 하지만은 우리를 좀 얽어매고 있다는 거, 이게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